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용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요, 어느 정도 은행권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저에는 금융권 불안이 깔려 있는 시장이죠. 그 가운데 다시금 안전자산으로 부각받고 있는 엔화가 화제입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이달 들어서 엔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파악할 게 있다. 그것이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즉,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움직임을 보려면은 달러 인덱스를 아무래도 주시하셔야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 간단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난 1973년도입니다. 한 60년 지났네요. 미국 FRB에서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해외 주요 통화를 바스켓을 잡았습니다. 6개 국가를 잡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유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독일 마르크라든가 프랑스의 프랑이 다 포함된 거죠. 유로고, 두 번째가 영국 파운드, 세 번째가 캐나다 달러, 네 번째가 스웨덴의 스웨덴의 크로나,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의 엔이 되겠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하는 얘기는 이들 6개 국가에 비해서 달러가 강해졌다는 뜻이고, 달러 인덱스가 최근같이 약보합을 보일 때는 달러에 비해서 이들 6개 국가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본 엔화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 이번에 SBV라든가 CS 사태, 그리고 도이치방크 등이 모두 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죠. 일본 엔입니다. 일본 엔화가 이번 금융위기 때 어찌 보면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말씀드리느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이나 구라파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를요, 어디랑 같이 보느냐? 바로 우리 한국 원화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물론 엔화하고 원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그 세 개 국가를 비슷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일본 엔화의 강세 영향은 우리 대한민국 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일본 엔화가 140엔대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소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강세로.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본 엔화를 12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엔화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원화도 강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우리 달러 인덱스죠.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 은행권 위기로 달러와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고 엔화가 다시 선호되는 현상 속, 우리는 그러면 제한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섹터나 좀 종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어지는 이슈는요. 오늘은 삼성 SDI향 종목들의 차례일까요? 삼성 SDI 파격적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다 소식 확인해 봅니다. 삼성 SDI가 지금 양산이 아닌 오로지 개발만으로 위한 시설을 좀 조성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충남 천안 사업장 내에 이제 업계 최초 최대 규모로 배터리 연구 시설을 세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양산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순수 제품 개발과 테스트 목적에 독립된 라인은 사실 업계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순수하게 이제 이런 R&D만 하게 되는 기관은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중국의 배터리 굴기에 맞서서 이제 품질을 극대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지 면적만 축구장 크기의 1.5배 크기라고 하고요. 약 12,0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니까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있었던 컬러 필터 등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제 2025년까지 급한 개발 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컬러 필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LCD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2000년도였나? 그때 삼성전자 쪽에
이게 이쪽 사업을 매각을 하고 나서 3,600억인가 그때 매각을 하고 나서 사실 건물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뭐 사무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헐고 나서 새로 이제 공장을 올리겠다 그런 얘기고요. 일단 개발만을 위한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최고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보기가 드문 사례라고 하니까 일단 삼성 SDI가 그만큼 뭔가 이쪽 라인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 그리고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이 아닌 순수 개발 목적으로 파격적인 좀 시설 조성에 나선 삼성 SDI. 이 이슈와 연계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극판 연구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공정 쪽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향으로 전국 공정 관련된 어떤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CIS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전국 공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믹싱과 코팅, 압연, 절단 이 네 가지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CIS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코팅과 그리고 압연, 절단 쪽에 어떤 주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압연 쪽에 한 80% 정도 압연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쿼터 장비를 11% 정도 만들어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고요. 유럽의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사를 추가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캐파 자체는 1,800억 수준인데 작년에 상공상이 증설이 된 이후에 최대 3,600억 원 정도까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주 잔고는 대략 한 5천억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어제 사실은 이제 수주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한 7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앞서 SDI 연구소 개발권과 맞물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매출액은 한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규모의 큰 폭으로 작년 대비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수주액 그리고 작년도 쌓아져 있는 수주 잔고 그리고 올해 쌓일 수 있는 신규 수주액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2024년까지도 큰 폭의 어떤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IS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2차 전지 전극 장비 공정 담당이죠. 오늘도 주가 추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소 소외되어 있는 원전 섹터 뉴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두산이 한수원과 손을 잡고 2조 9천억 원 규모의, 그러니까 3조 원 가까운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들려왔는데 국내 원전업계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원전 관련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뭔가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그동안 또 굉장히 다른 많은 공약들을 이제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국가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금 조금 관심밖에 멀어져 있지만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인데요. 이제 한국 수력 원전과 같이 2조 9천억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계약으로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주요 핵심 기기들을 제작이나 공급할 예정이고요. 신한울 3, 4호 같은 경우는 각각 2032년 그리고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번 주기기 제작을 위해서 국내에 한 460여 개 정도의 원전의 어떤 협력사와 이제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 가공, 제관 제작, 열 처리 업무 이런 굉장히 많은 업무 자체를 이제 국내 협력사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현 정부의 원전 사업은 주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곳이 협력업체만 해도 460개, 더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어떤 협력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다시 그동안 좀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전 기술 워낙 좋고요. 그리고 대외에다가 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주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2차 전지주, 로봇, 반도체에 치여서 좀 크게 소외되어 있는 원전주들, 현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 중에는 거의 대장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에서 이렇게 팔로를 좀 뚫어져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수급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으로만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체 플랜트 시장의 가장 큰 맏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담수 플랜트 그리고 원전 다른 어떤 건설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발전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그룹의 이 위험, 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그리고 모회사 지원, 자산 매각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좀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좀 회복을 했고 특히나 앞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형 원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소 관련 친환경 사업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풍력 사업 쪽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멘스하고 2022년 6월에 전략적 협의를 MOU를 좀 맺은 바 있고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멘스 메가사라든지 다른 어떤 국내외 어떤 풍력 관련 회사의 누적 공급 규모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그리고 해상 풍력, 다른 어떤 발전 기자재, 발전 설비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수주 잔고를 좀 가지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1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원전이든지 풍력이든지 다른 기타 사업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상방으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변에 좀 펼쳐져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테마를 좀 엮이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번 어떤 뉴스를 계기로 주가가 재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전주들의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추이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금융권 리스크가 소강 사태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 속 밤사이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지 은행 4대 종목들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시선을 우리는 그럼 한번 국내 금융주를 한번 돌려보죠. 이어지는 기사는요. 역대급 저평가 상태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금융주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성격의 매력 차원에서 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지금 이렇게 저평가 상태면은 지금 시점 좀 매수하기 적기입니까? 금융주? 네, 저는 금융주의 매수 적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장 기업을 평가한 데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가 퍼, 또 다른 하나는 PBR이 되겠습니다. 퍼란 것은 아시는 대로 어닝이죠. 즉 이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이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PBR은 북밸류입니다. 자산가치죠. 그 자산가치와 지금 주가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통 퍼는 우리가 10배 정도 보고 있고요.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는 1배수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4대 금융주 어떻습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 봐서는 0.26배 그리고 0.38배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즉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30%밖에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병이 있었나? 이런 전염병이 있었나? 해가지고 모두가 패닉에 빠졌죠.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 얼마였습니까? 2000포인트마저도 붕괴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 금융주 수준보다도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최근 자료네요. 2023년 금년 고점 737포인트에 비해서 어제 종가가 600이니까 최근에만 해도 벌써 15% 이상 빠졌다는 얘기죠. 아니 미국의 SVB하고 스위스의 CS가 그런 타격을 받아서 그렇다 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회사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길래 물론 미국 국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좀 받겠죠. 그러나 미국의
SBV라든가 CS처럼 그렇게 뭐 파산이 되거나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리가 위축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금융기관, 특히 4대 금융 그리고 지방의 금융기관들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지금 가장 위에 나오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요. 9,930원인데 여기는 PBR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26배입니다. 즉 자산 가치가 5만 원인데 지금 만 원도 못 받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앞으로 3개월이 지날지 6개월 지날지 그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만 지나고 보면 야, 금융주가 저렇게 저평가 쌀 때가 있었나? 내가 왜 그때 안 샀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지십니다. 우리 투자 뉴스앤 전략 시청자분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산업의 전환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미국 증시 급등한 요인이 반도체가 더 주요합니다마는 금융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한 고비는 지나갔다. 금융 시스템 위기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저평가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 주식들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성장주로 대변이 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나는 그렇게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싫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어떤 이 수익률까지 추가로 좀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행주가 지금의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딜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시장에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둘 수 있는 업종 내 종목이 은행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러면 은행주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가장 좋다라는 점은 꾸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배당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금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순이익도 한 9,400억 정도 수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손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이익 또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 NIM이죠.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워낙 대출이 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순이자 마진이 좀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대출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가 속도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3년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배당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배당 성향이 대략 한 27%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연중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부분도 1,000억 원을 진행할 것으로 좀 가정을 해볼 때 기대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 금융을 산다고 했었을 때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기 배당 역시도 2분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은행주를 투자할 수 있는 적기 그중에서도 우리금융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은행주 투자는 적기이다. 그 안에서도 우리금융지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요. AI 관련해서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우리 각국 유수의 지금 국내 대기업들도 새로운 AI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많이 뭐 그 기술 수준과 속도에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많이 딸리는 수준인데 자, 지금 한국 AI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술력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뭐 따라갈 길이 멀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다른 큰 기업들에게 좀 뭔가 이제 종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아직 탈은 없지만 말이 굉장히 많은 업종입니다. AI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오픈 AI가 내놓은 대화형 생성 AI 서비스죠. 이제 챗 GPT가 인터넷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불과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어떤 그 사용자를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생성 AI의 잠재력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잠재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좀 돈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로 주도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앨런 머스크 등 글로벌 CEO들이 AI에 대해서 개발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지금 전혀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규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발전만 되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앨런 머스크 등 CEO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현재 지금 출시 중이긴 한데 아직 기술 수준도 그렇고요. 이제 속도에서도 많이 밀립니다. 뭐 저도 이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서비스도 직접 이용도 해보고 이제 거기다가 제 의견도 좀 보내보고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초거대 AI의 경우에 막대한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개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국내 기업 일단 우리나라는 영어권 국가가 아닙니다.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들과 많은 것과 좀 다르게 일단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와 함께 데이터 수집 관련도 이제 규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기에는 조금 뭔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OMG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사실 저도 OMG 플랫폼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또 무슨 용어를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오픈 AI의 O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 그리고 구글의 G 이런 거 진짜 계속 공부 안 하면 뒤떨어질 것 같은데 OMG 플랫폼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종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 물리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기술력이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규제를 생각했을 때 현재는 우리나라가 뭔가 좀 세계를 선도하는 서비스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워낙 이제 기술력 다른 쪽의 업종의 기술력으로 좀 워낙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종속된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비중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AI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업종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 좀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MG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네요.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 또 관련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반도체주들의 흐름 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배당금을 먼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개선이 된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여러분 사실 그동안에 투자를 하실 때 아까 우리 장차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배당 투자하실 때 뭘 딱 확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작년에 3% 줬으니까 금년에도 3% 정도 수익 보겠구나 이런 추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배당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 배당을 받을 분을 정한 다음에 배당금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우리 회사 얼마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한 주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매 분기 혹은 매 해마다 얼마씩 배당 드립니다.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율이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많이 결정이 됐는데요. 전체 비중은 약 28%입니다. 30%가 약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배당 금액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배당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결정된 다음에 내가 그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 즉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실지 안 되실지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선진국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다 이런 패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전체 28%인데요. 대기업군들은 많이 채택했습니다. 32%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기관들은요, 더 적극적입니다. 35%, 10개 중에 4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이 배당금을 미리 확정하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2년 정도 뒤에는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상장 기업들이 배당금을 먼저 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그런 선진 시스템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이번 금융당국,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융당국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야 이거 왜 안 바꾸지 왜 안 바꾸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주주 친화 정책에 많이 편한 거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배당금을 미리 결정하는 거,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상장 기업한테 결코 손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왜 안 바꾼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배당의 선진화 정책은 매우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주 관련해서 장시영 차장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당, 이 개선된 배당 이 정책을 받아들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그룹사, 지주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형 그룹사, 지주사들은 대부분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 우선주, SK 우선주 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배당금을 줄 주주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3월이나 4월 이쯤이 되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미리 선점해서 사실 우선주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전처럼 이제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있는 게 아니고 3월, 4월에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사실 우리는 미리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까요? 작년과 똑같이 이익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배당 재원, 이익 임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겠지만 저는 현대차 우선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우선주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통주를 6,0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기 배당이 1,000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현대차 3우비, 2우비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략 7,000원에서 7,100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주의 배당, 연간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선주의 기대 배당 수익률은 8%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중 금리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4, 5% 정도 더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나중에 현대차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이 있고 추가적인 어떤 배당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배당 재원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과 같은 어떤 수준의 어떤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주의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 자체가 지금 50%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맞춰지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주가의 상승률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수익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배당과 관련된 바뀌어진 배당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선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관심을 일단 먼저 가져보시고요. 그 우선주들 중에서도 현대차 우선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이익 성장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이익 재원이 많은 회사들을 좀 찾으신다고 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주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